서기 184년 봄 후한 제국의 수도 낙양에 불길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창천이사 황천 당리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서리라. 이 예언 같은 구호와 함께 제국 전역에서 노란 두건을 쓴 수십만의 민중이 일제히 봉기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반란 삼국시대를 여는 도화선이 된 사건. 오늘은 황건적의 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세기 후반 후한 제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관의 전횡이었습니다. 영제시대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죠. 놀라운 건 이들이 관직을 공공연히 팔았다는 겁니다. 지방 대수자리 2천만 전, 공경의 자리 1천만 전.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투자금을 회수해야겠죠.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70년대부터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합니다. 황하의 범람, 끝없는 가뭄, 메뚜기 떼의 습격, 특히 175년과 178년의 대기근은 후한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유민이 되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제는커녕 더 많은 세금과 부역을 강요했죠.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거록군 출신의 장각. 그는 단순한 반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평도라는 종교를 창시한 종교 지도자이자 뛰어난 조직가였죠. 장각은 스스로를 대현량사, 위대한 선량한 스승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독특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죄를 참회하게 한 뒤 부적을 태운 물, 이른바 부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심리적 효과와 더불어 일부 환자들이 실제로 나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장각을 신성한 존재로 믿기 시작했죠. 장각은 동생 장보, 장량과 함께 10년 넘게 조직을 키워갑니다. 그들이 만든 조직 구조를 보시죠. 전국은 36개의 구역, 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큰 지역인 대방에는 만여 명이, 작은 지역인 소방에는 6천에서 7천 명이 속했죠. 그리고 각 방에는 거수라 불리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신도 수가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청주, 서주, 유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예주 8개 주에 걸쳐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완성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혁명 조직이었죠. 장각은 그 사이를 정합니다. 184년 갑자년 3월 5일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자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거사 한 달 전 제자 당주의 배신으로 계획이 발각됩니다. 낙양에 있던 태평도 신도 1000여 명이 즉시 체포되어 처형당했죠. 장각은 즉시 결단을 내립니다. 각 방의 거수들에게 비밀 서신을 발송합니다. 일이 발각되었다. 당장 봉기하라. 2월 중순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봉기가 시작됩니다. 황건적들은 노란 두건을 머리에 둘렀습니다. 왜 노란색이었을까요? 오행설에 따르면 후한은 불의 기운 화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이기는 것은 바로 흙의 기운 토덕이었죠. 흙의 색은 노란색. 그래서 새로운 왕조는 황색을 상징으로 삼게 됩니다. 창천이사 황천당리 세제갑자 천하대길 푸른 하늘은 춥고 누런 하늘이 선다. 갑자년에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봉기는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8개의 주가 전쟁터로 변했죠. 황건적의 수는 최소 수십만,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지방 관청을 습격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하며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진정한 민중의 봉기였던 거죠. 영제는 경악합니다.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즉시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황건적을 진압하기 위해 조정은 토벌군을 조직했습니다. 대장군 하진을 중심으로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준 등 명장들이 차례로 소집되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조정이 지방 호족들에게 스스로 군사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 결정은 훗날 제국을 군벌로 나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전투들을 살펴볼까요? 북방 전선. 장각이 거록을 중심으로 기주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노식이 그를 포위했지만 조정은 환관들의 압력으로 노식을 소환해버렸죠. 이유는 단 하나. 노식이 너무 강해지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파견된 인물은 훗날 난세의 원흉이 될 동탁이었습니다. 중부 전선. 황보숭과 주준이 눈부신 활약을 펼칩니다. 특히 황보숭은 화공을 이용해 황건적 대군을 연달아 격파했죠. 남방 전선. 주준이 남양에서 황건적 수만 명을 무너뜨리며 전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184년 10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각이 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지도자를 잃은 황건적은 급격히 조직력을 상실합니다. 관군은 장각의 시신을 파내어 목을 베고 낙양으로 보냈죠. 장각의 동생들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185년 초 장보와 장량은 결국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황보숭은 이 전투에서 장보와 장량을 토벌하고 무려 10여만 명의 황건군을 베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약 1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잔당들은 각지로 흩어져 오랫동안 저항을 이어갔고 그들의 불신은 190년대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청주 지역의 황건적 잔당들이 조조에게 투항하면서 그들은 청주병이라는 이름으로 조조의 핵심 군사력이 됩니다. 한나라를 뒤흔들었던 반란군이 결국 한나라의 권력자를 만드는 기반이 된 셈이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운명입니다. 더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 군벌들이 성장했습니다. 조조, 원소, 원술, 유비, 손견, 삼국시대의 주역들이 모두 이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조정은 황건적을 막기 위해 지방 호족들에게 무장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난이 진압된 후에도 이들은 병력을 해산하지 않았죠. 190년 동탁의 낙양진이 군벌들의 할 것 그리고 결국 삼국시대로의 분열 모두 황건적의 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황건적의 난은 후한 제국의 치명상을 입혔고 중국을 400년간의 분열 시대로 이끈 도화선이었습니다. 역사적 의의도 큽니다. 황건적의 난은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조직, 이념적 정당성, 명확한 정치적 목표, 진정한 혁명 운동이었던 겁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후대 농민 반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두미도의 난, 당나라 황소의 난, 원나라 홍건적의 난, 청나라 태평천국의 난, 모두 종교와 결합된 민중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황건적의 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패한 정치, 심한
빈부격차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는 통치. 이는 결국 체제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장각과 황건적들이 꿈꾼 태평세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봉기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며 영웅들의 이야기에 감동할 때 그 배경에는 수십만 노란 두 권의 민중들이 있었다는 것. 역사는 영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서 봉기한 민중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황건적의 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삼국시대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